문을 열자 나에게 생각지도 못한 일이 찾아왔다. 그때 내가 왜 그랬을까? 그 집의 문을 내가 왜 열었을까? 이 사소한 사건으로 내 인생에 엄청난 일이 벌어졌다. 방을 정리하던 중 잡지 표지의 카메라 사진을 보고 건너편에 살고 있는 구시모토 씨가 생각났다. 구시모토 씨는 여행을 좋아하고 사진 찍는 것을 좋아한다. 생각난 김에 평소처럼 아무 생각 없이 구시모토 씨의 집으로 향했다. 초인종을 눌렀다. 집안에서 아무런 반응이 없다. 초인종이 고장났나 보군. 노크를 하다가 실내인 줄 알면서 문의 손잡이를 돌렸다. 스르륵 소리와 함께 문이 열렸다. 구시모토 씨는 깜빡 잊고 문을 잠그지 않는 경우가 많다. 구시모토 씨, 집안에서는 아무런 대답이 없다. 집에 없는 것일까? 하지만 왠지 모르게 기분이 좋지 않았다. 불안감이 스치고 지나간다. 구시모토 씨는 독거노인이다. 무슨 일이 생긴 걸까? 나는 굳게 마음을 먹고 집 안으로 들어갔다. 구시모토 씨, 실례 좀 하겠습니다. 어두운 복도에 있다가 실내로 들어오자 눈이 부셨다. 눈을 깜빡이며 주위를 둘러보는데 사람이 쓰러져 있는 모습이 보였다. 나는 숨을 고르고 그에게 다가갔다. 몸을 굽혀 조심스레 보니 이미 숨이 끊어진 뒤였다. 합장을 하고 눈을 감고 가만히 기도했다. 신고를 하려고 스마트폰을 꺼내는 중 식탁 위에 놓여있는 홍차잔이 눈에 들어왔다. 하나가 아니라 2개. 손님이 왔던 모양이다. 홍차잔 안에는 아직 홍차가 남아있었다. 어떻게 된 것일까? 손님은 누구였던 거지? 주위를 둘러보니 거실에 아무렇게나 흩어져 있는 슬리퍼를 발견했다. 이상했다. 손님이 왔다가 나갔으면 슬리퍼는 현관 앞에 있어야 할 것이다. 어떤 이상한 일이 생긴 것일까? 불길한 생각이 솟구치고 한기가 몰려왔다. 단순한 죽음이 아닐지도 모른다는 생각이 머릿속에 엄습했다. 사건성이 의심되면 경찰이 수사를 착수할 것이다. 만약 그렇다면 절대 지금은 이런 일이 생겨서는 안 된다. 앞으로 하루만, 내일 저녁까지만 누구도 신고하지 않았으면 좋겠다. 미안해요. 하룻밤만 기다려줘요, 제발. 그동안의 인연을 생각해서 제발 이해해주세요. 나는 다시 합장을 하며 말했다. 그리고 몸을 돌려 서둘러 현관을 빠져나가 집으로 돌아왔다. 나는 억지로 마음을 가다듬으며 목욕 준비를 했다. 그 순간 현관 인터폰이 울렸다. 시계를 보니 10시였다. 이 시간에 누구일까? 현관 앞에는 고등학생으로 보이는 남자아이가 서 있었다. 이 시간에 무슨 일로? 중요하게 드릴 말씀이 있습니다. 구시모토 씨 집에 관한 것입니다. 나는 순간 가슴이 뛰고 몸이 떨렸다. 구시모토 씨 집에서 나오시는 걸 봤습니다. 시치미 때도 소용없습니다. 동영상으로 찍었습니다. 거기서 무엇을 하셨죠? 나는 머릿속으로 많은 생각들이 어지럽게 들어왔다. 내가 구시모토 씨의 시신이 있는 집에 들어갔다가 그냥 나온 사실이 알려진다면 곤란한 상황이 될 것이다. 아니, 아주 곤란할 것이다. 전 이 동영상을 공개할 생각은 없습니다. 당신에게 부탁하고 싶은 일이 있거든요. 멍하니 입이 벌어졌다. 아마도 난 아주 멍청한 표정을 짓고 있을 것이다. 구시모토 씨 집에서 어떤 물건을 가져다 주신다면 이 동영상은 지우겠습니다. 다음 날 나는 밤새도록
구시모토 씨에 대한 죄책감에 시달렸다. 늦었지만 지금이라도 신고를 해야겠다고 생각했다. 그것이 구시모토 씨에 대한 나의 최소한의 예의이다. 구시모토 씨 집 앞에 가서 문에 손잡이를 돌렸다. 어젯밤과 똑같다. 문은 잠겨있지 않았다. 숨을 크게 들어 마시고 현관으로 미끄러지듯 들어갔다. 어젯밤에 본 구시모토 씨의 시체가 있는 곳으로 갔다. 체온이 쓱 내려가는 기분이 든다. 손가락 끝이 떨린다. 보고 싶지 않은 광경이 한 걸음만 더 들어가면 보일 것이다. 하지만 아무것도 없었다. 있어야 할 구시모토 씨의 시신이 없다. 여기에 구시모토 씨의 시신이 있었는데. 엄마 지금은 괜찮으셔. 와이퍼 고장, 스노 체인 없음, 연료 탱크 4분의 1 남음, 현재 주위에는 10cm 정도 쌓인, 휴대폰 신호 없음, 기온 영하 15도 이하, 앞에 휴게소 있음. 피곤하세요? 안에 무료 커피 있습니다. 수상한 게 눈에 띄면 신고하세요. 휴게소 앞에 적힌 표지판을 보며 다비는 차를 주차했다. 다비의 손의 떨림이 여전히 멈추지 않았다. 아마도 첫 수술 전에 엄마와 이야기할 수 없을 것이다. 다비는 휴대폰 문자를 다시 보았다. 엄마 지금은 괜찮으셔. 그게 도대체 무슨 뜻이냐고? 휴게소 안에는 이미 4명의 사람이 있었다. 명문대 사교클럽의 남자처럼 보이는 애슐리와 염소 수염을 기르고 있는 애들, 그리고 그의 아내처럼 보이는 여인과 쥐처럼 생긴 음침한 남자가 있었다. 나는 제설차가 올 때까지 휴게소에서 마냥 기다릴 수 없다. 휴대폰 신호가 바깥에서 잠시 나왔다는 애슐리의 말에 따라 나는 엄마와 통화하기 위해 바깥을 헤매었지만 휴대폰 연결에 실패했다. 휴게소로 돌아가는 길에 다비는 주차장을 통과해 지나가기로 마음먹었다. 하지만 무심결에 내린 다비의 이 결정이 엄청난 밤을 맞이하게 될 것이라고는 생각하지 못했다. 여러 주차된 차들 중 눈에 띄는 밴이 보였다. 저희는 착수한 일은 끝까지 마무리합니다. 밴에 붙어있는 광고 문구가 보였다. 그리고 그 내부 밴 안에서 창백한 것이 언뜻 보였다. 손이었다. 자그마한 인형 같은 손. 철장 같은 것을 잡고 있다가 갑자기 어둠 속으로 끌려 들어갔다. 있어. 이 밴 안에는 아이가 갇혀 있어. 다비는 휴게소로 들어와 자신이 방금 겪은 상황을 머릿속으로 다시 생각해 보았다. 아무리 생각해도 말이 되지 않았다. 이 추운 날 밴에서 혼자 갇혀있는 아이라니? 휴게소 안용의자는 나를 제외한 4명이다. 주차장에는 총 4대의 차가 주차되어 있었다. 에드와 그의 아내처럼 보이는 여자는 같은 차를 타고 왔을 테니까 각자의 차가 있으며 그중 밴의 주인이 누구인지 찾아야 한다. 겉으로만 보기에는 쥐처럼 생긴 남자가 무조건 용의자이다. 사람들과의 대화를 통해 쥐처럼 생긴 남자는 라스이며 밴의 주인임을 밝혀냈다. 다비는 이제 그 아이를 구하기 위해 누군가와 협력을 하려고 한다. 하지만 쉬운 결정은 아니다. 잘못하면 말려들어 모두 당할 수 있기 때문이다. 애슐리다. 애슐리가 나를 도울 수 있을 것이다. 애슐리를 화장실로 불러내어 모든 것을 말해주었다. 애슐리는 충격을 받은 듯 했지만 이내 나를 돕겠다고 했다. 다비가 라스를 밖으로 유인하면 애슐리가 라스를 뒤에서 습격하기로 했다. 모든 긴장감을 뒤로한 채 다비는 라스를 밖으로 유인했다. 하지만 라스는 밖으로 나오지 않았다. 왜 날 따라 나오지 않는 거지? 다비는 밴으로 들어가 아이에게 차 안에 무기가 될 만한 것이 있는지 물었다. 아이는 네일건이 있다고 말했다. 그리고 그 네일건은 다른 남자가 오렌지색 통에 넣어두었다고 한다. 다른 남자. 다른 남자? 다른 남자라고? 다비는 휴게소 쪽을 보았다. 두 남자가 서 있었다. 라스와 애슐리였다. 별이 쏟아지는 듯한 눈부시게 아름다운 산장. 그 속에 숨어있는 업무. 그리고 9명의 사람들.
미스터리한 두 건의 살인사건. 도무지 단서가 보이지 않는다. 살인사건을 벌이기에는 모든 사람들의 알리바이가 너무나 완벽하다. 허를 찌르는 추리, 그리고 서서히 밝혀지는 사건의 범인. 폭풍으로 고립된 산장에서 일어난 이야기. 나는 상사의 불의를 참지 못하고 그 녀석을 밀쳐버렸다. 그리고 난 다른 부서로 발령이 났고 거기서 꽃미남 스타워처인 호시조노 시로와 만났다. 이 만남이 앞으로 불러일으킬 사건에 대해 나는 이때는 전혀 알지 못했다. 나는 호시조노 시로와 산장 홍보를 위해 출장을 왔다. 이 산장은 산속 깊은 곳에 있었으며 아직 정식 오픈 전이었다. 산장의 사장은 홍보를 위해 스타워처인 호시조노 시로와 유명 작가인 아카네, 그리고 UFO 연구가인 가즈테루를 산장으로 불렀다. 이렇게 산장에는 사장과 그의 부하 직원, 아카네와 그녀의 비서, 가즈테루와 사장이 데리고 온 여대생 2명, 그리고 호시조노와 나 이렇게 총 9명의 사람이 모였다. 아름다운 경치와 고즈넉한 분위기, 거기에 눈이 내리는 풍경까지 멋진 모습의 산장이었다. 관리동을 중심으로 양쪽으로 숙소가 배치되어 있었다. 나를 제외한 모두가 산장의 방을 배정받았다. 나는 심부름꾼쯤으로 생각되었는지 관리동의 이불 보관함이 나의 잠자리가 되었다. 나는 호시조노와 만나고 돌아오는 길에 의도치 않게 산장의 사장과 누군가의 이야기를 엿들었다. 이건 완전한 우연이었으며 누군가의 의도가 개입된 것은 아니다. 이때 난 큰 착각을 하게 되었다. 산장의 사장이 시체로 발견되었다. 머리에 피켓으로 맞은 흔적이 있었으며 목이 졸린 자국이 있었다. 산장 사장의 숙소 앞에는 발자국이 3줄이 있었으며 숙소 옆에는 미스터리 서클처럼 보이는 문양이 있었다. 미스터리 서클의 등장으로 인해 UFO 연구가인 가즈테루 씨가 흥분을 감추지 못했다. 살해당한 시체, 미스터리 서클, 3줄의 발자국. 어떻게 된 것일까? 호시조노 시로는 모두의 알리바이를 확인했다. 알리바이 자체의 오류는 보이지 않지만 범인은 분명히 거짓말을 하고 있다. 눈발이 점점 심해지고 눈사태로 인해 산장은 고립되었다. 나는 누군가가 나에게 시키지 않았지만 관리동 2층에서 보초를 섰다. 왠지 그래야 할 것 같았고 또다시 시체가 생기는 모습을 보고 싶지 않았다. 그때 갑자기 무슨 소리가 들렸다. 나는 무기가 될 만한 것을 가지고 소리가 들리는 곳으로 갔다. 긴장감으로 심장이 두근거리고 목이 바싹 말라왔다. 그 순간 나타난 형체는 나는 얼떨결에 산장의 사장이 데려온 여대생 2명과 사장의 부하 직원과 함께 술자리를 하게 되었다. 낮에 발생한 살인사건으로 모두가 긴장했으며 스트레스가 쌓여있던 상황이었다. 순식간에 나를 제외한 사람들이 술에 취했다. 어제 나와 함께 술자리를 한 사장의 부하 직원이 시체로 발견되었다. 어젯밤 분명 나에게 자신이 위험할 수 있으니 자신의 방에 경보장치를 만들어 놓았다고 했다. 그런데 어떻게 범인은 경보장치가 울리지 않게 하여 그 방에 들어가 살인을 한 거지? 아니, 애초에 우리 4명 말고 그 방에 경보장치가 있다는 걸 아는 사람은 없을 텐데. 그러면 범인은 역시나 호시조노 시로가 모두의 알리바이를 확인했다. 하지만 모두의 알리바이는 완벽했다. 더 이상 여기에 있을 수 없다는 고다이라 유미의 강력한 요구로 나는 오이나타 미키코와 호시조노 시로와 함께 걸어서 마을로 가보려고 시도했다. 당연하게도 눈보라 때문에 보기 좋게 실패했다. 호시조노 시로가 두 살인 사건의 범인은 한 명일 것이라 추리한다. 유명 작가 아카네의 비서가 2번째 살해 현장에서 노트를 발견했다. 이건 횡령에 관련된 기록이다. 그렇다면 이 살해의 동기는? 호시조노 시로가 지금까지의 단서와 자신의 추리를 결합해 범인을 추리했다. 그가 범인을 한정짓는 조건은 6가지. 위치관계, 흉기의 선택, 알리바이, 시민적 요소, 신체적 특징, 행동이다. 호시조노의 추리소가 시작되었다. 6가지 조건으로 한 명씩 용의자에서 제외되기 시작했다.
추리가 모두 끝나자 범인이 특정지어졌다. 6가지 조건으로 제외되지 않는 사람은 1명. 그건 바로 나였다. 나는 레일라와 여행에서 돌아가는 길이었다. 모든 게 완벽했었고 나의 사랑스러운 레일라는 조수석에서 자고 있었다. 화장실이 급해진 나는 휴게소로 들어갔다. 화물차만 2대가 있었으며 한 대는 막 떠나고 있었다. 화장실에서 돌아온 나는 레일라가 없어진 것을 발견했다. 아무리 찾아도 없었다. 그대로 사라져버렸다. 이것이 내가 경찰서에서 한 진술이었다. 진실이었다. 온전한 진실이 아니었을 뿐. 12년 전 레일라가 사라진 이후 그녀를 다시는 보지 못했다. 나는 지금 그녀의 언니인 앨런과 함께 지내고 사랑을 키워가고 있다. 비난하는 사람도 많지만 사랑이라는 게 마음처럼 마음대로 되는가? 실종된 지 12년이 지난 마당에 앨런이 레일라의 언니라는 것이 문제가 되는가? 당연히 문제가 된다. 자꾸 주위에서 러시아 인형이 발견된다. 이것은 레일라와 앨런의 추억이다. 누가 장난을 치는 건가? 레일라의 시체가 발견되지 않은 상황에서 이 러시아 인형이 앨런이 레일라가 살아있다고 생각하게 할 것이다. 앨런은 덧없는 희망을 가질 것이다. 뜬금없이 앨런이 내가 레일라에게 청혼했을 때 그녀가 굉장히 기뻐했겠다라는 말을 꺼냈다. 사실 그런 일은 없었다고 체포될 당시 상황을 좀 더 유리하게 하려는 거짓말이었다고 털어놓았다. 하지만 나는 그 시기에 정말 레일라에게 청혼할 계획이었다. 그런데 레일라 때문에 모든 게 수포로 돌아가고 말았다. 오늘은 앨런이 미용실에 가는 날이다. 앨런은 3주마다 대대적인 미용 관리를 받기 때문이다. 앨런을 미용실에 데려다주고 나는 카페에서 앨런에게 전화가 올 때까지 일에 집중한다. 미용실에서 나온 앨런과 점심을 먹고 차로 돌아가는 길에 왠지 모를 불길한 기운이 느껴진다. 차 와이퍼 아래에 뭔가가 끼어있다. 러시아 인형이다. 앨런이 비명을 지르고 뛰어가기 시작했다. 나는 가까스로 달려가 앨런을 잡았다. 앨런이 말했다. 분명 레일라를 봤어. 바보 같지만 내가 본 건 레일라였어. 내 심장이 쿵쿵 두방망이질을 치기 시작했다. 나는 알고 있다. 앨런이 레일라를 봤을 리가 없다는 걸. 우리 둘 다 그 이후로 레일라의 이름을 다시 언급하지 않았다. 하지만 우리 머릿속에 레일라가 떠나고 있지 않다는 것을 알고 있다. 레일라가 살아있는 것 같아. 이 러시아 인형 내가 잃어버렸던 거야. 분명해. 나는 앨런을 달랬다. 12년 동안 나타나지 않은 것을 보면 죽은 것이 분명하다고 이제 그만 잊어버리라고. 그러고 앨런을 내 품으로 끌어당긴다. 앨런은 나와 사랑에 빠지지 않으려고 노력했을 것이다. 하지만 우리는 사랑에 빠져버렸다. 지금도 나랑 결혼하고 싶은 거 맞지? 그렇지? 앨런이 불안한 듯 묻는다. 나는 당연하다고 안간힘을 다해 환한 미소를 지었다. 세인트 메리스에 있는 내 소유의 오두막을 팔지 않겠냐고 이메일이 왔다. 그곳은 나와 레일라가 함께 살았었고 우리의 추억이 담겨 있는 곳이다. 하지만 수상한 생각이 들었다. 내가 이 집을 가지고 있는 것을 어떻게 알았을까? 이것을 아는 사람은 거의 없다. 무작위 메일이겠거니라고 생각하고 도와드릴 수 없다고 답장을 보냈다. 곧바로 답장이 왔다. 언니와 결혼을 앞두고 있으면서 설마 오두막에 휴소속 가지고 있을 생각이세요? 눈앞이 무너져 내린다. 당신 누구야? 나 몰라? 내 이메일 주소 알잖아. 장난 그만 쳐. 누구냐고? 만일 레일라가 살아있다고 하면 어쩔래? 내 말을 믿어야 할걸.
정신이 드시오. 나는 주위를 둘러보았다. 중년 남성 한 명과 3명의 여인을 볼 수 있었다. 여기는 벽을 오를 수 없는 협곡 아래의 틈이다. 우리 모두는 이 협곡에 고립된 것처럼 보인다. 내 가방이 파헤쳐져 있다. 중년 남성은 멋쩍게 말하면서 먹을 것이 있나 싶어서 뒤져보았다고 한다. 사람들의 초췌한 모습이 보인다. 며칠째 굶고 있다고 한다. 나는 공포심에 소리를 지르고 벽을 올라가 보려고 했다. 최악의 상황을 생각해야 한다. 중년의 사내가 말했다. 최악의 상황으로 생각해야 합니다. 길어봐야 일주일이 한계일 것입니다. 식인도 생각해야 합니다. 이 사람이 무슨 말을 하는 거지? 식인이라니. 일주일이 지났고 식인을 위해 제비뽑기가 진행될 것이다. 중년의 남자 하나는 이미 몰래 공모를 하였다. 나는 다른 사람들에게 말하였다. 만약 제가 뽑히게 된다면 할 말이 있습니다. 의아한 표정을 필요하고 제비뽑기가 진행되었다. 둘째 딸이 대상이 되었다. 나는 바위를 집어들고 작게 미안하다고 속삭였다. 갑자기 내가 고꾸러진다. 중년의 남성이 피 묻은 돌멩이를 들고 있다. 아빠라고 말하는 소리가 들린다. 처음부터 내 미래는 결정되어 있었던 것이다. 한 달여를 협곡에서 고립되어 있다가 탈출한 가족이 있습니다. 그 가족은 살기 위해 어쩔 수 없이 식인을 하였습니다. 사람으로서 해야 하지 않을 행위였지만 어쩔 수 없는 선택이었습니다. 내 가족이 멍한 얼굴로 바닥에 둘러앉아 있고 그 둘째 딸이 얼굴을 에워싸고 오열하고 있다. 에이즈 양성, 판정. 그들 앞에 놓여진 서류가 그들을 모두 침묵하게 만들었다. 뉴욕 햄프턴의 작은 휴양지인 오르피아에서 4명이 죽는 살인사건이 발생했다. 그날은 연극제의 개막식이 열렸고 전국에서 많은 관객이 몰려온 날이다. 살해된 4명은 오르피아의 시장 일가 3명과 시장 자택 앞에 조깅 중이었던 메간이라는 여성이다. 메간은 시장 일가 살해 현장의 목격자로 추정된다. 이 사건은 100% 반장이라고 불리는 제스와 데렉에 의해 해결되었었다. 제스의 퇴직 송별 행사장에서 스테파니 메일러가 나타났다. 30살의 아름다운 여성이었던 스테파니 메일러는 오르피아 크로니클의 기자라고 자신을 소개했다. 그리고 20년 전에 발생한 오르피아 살인 사건에 대해 이야기를 했다. 그 사건은 아직 해결되지 않았어요. 반장님은 범인을 잘못 짚었어요. 해답은 눈앞에 있었어요. 단지 반장님이 보지 못했을 뿐이죠. 그리고 스테파니 메일러는 실종되었다. 아침부터 소방차들이 벤담로드에 몰려와 북새통을 이루고 있다. 화재 사건이 발생했지만 사상자는 없다고 한다. 불이 난 집은 문이 활짝 열려 있었고 강화범이 불을 질렀다고 한다. 그 집은 실종된 스테파니 메일러의 집이다. 스테파니 메일러 기자가 실종되었는데 20년 전 일어난 시장 가족 살해 사건을 다시 조사하고 있었다고 합니다. 그 사건은 이미 종결된 사건입니다만 잘못된 것이 있으면 바로 잡아야 합니다. 오르피아 경찰서의 맥케나 과장이 주말 동안 시간을 주겠다고 했다. 스테파니 메일러가 말한 20년 전 사건 당시 눈앞에 있었지만 보지 못한 것은 무엇일까? 수사기록 보관실에 자료를 찾으러 갔다. 놀랍게도 수사 기록이 담긴 파일이 모두 사라지고 누렇게 변색된 종이 한 장만 남아 있었다. 여기서 다크나이트가 시작된다. 암에 걸린 후 새로운 세상에 눈뜨게 된 한 남자와 암에 걸린 후 범인을 잡기 위해 고군분투하는 남자가 있습니다. 이 두 사람에 대해 이야기해보도록 하겠습니다. 사사키는 젊은 나이에 데이 트레이더로 큰 돈을 벌었죠. 하지만 자신의 첫사랑인 스미노를 잊지 못하죠. 나이가 들어서 만나서도
이게 답답한 게 표현을 못합니다. 그런 반면에 스미노는 한 번 결혼도 했고 오히려 사사키에게 약간은 적극적으로 들이댑니다. 어렸을 때 사사키의 이상한 모습이 기억이 나지만 그 기억은 접어두죠. 사사키는 이상하게도 여자와 사랑을 나눌 때면 목을 조르고 싶다는 충동에 휩싸입니다. 한마디로 약간 변태스러운 성격을 가지고 있는 거죠. 선배가 병원에 한번 오라는 말에 따라 사사키는 병원에 치료를 받으러 갑니다. 거기서 판정을 받게 되죠. 물론 말기이며 시한부 선고를 받아요. 하지만 사사키는 죽음을 두려워하는 것이 아니라 범죄를 저질러서 경찰에 잡혀도 자신은 어차피 죽으니 범죄를 저지를 생각을 하게 돼요. 자신의 삐뚤어진 욕망인 여자의 목을 졸라도 된다는 생각을 하게 된 것이죠. 사사키는 이 생각에 사로잡히자 통제력을 잃어버려요. 여자 목을 조르고 싶어서 미칠 지경이 돼요. 그리고는 거리로 나가 살인을 하죠. 정신 나간 녀석이죠. 그러고는 엄청난 황홀감에 사로잡혀요. 단지 한 번의 살인으로 중독이 되어버린 거죠. 이제 사사키는 본격적으로 여자들을 죽이려고 해요. 집도 사고 차도 사고 준비를 하는 거죠. 이게 다 가능한 것은 자신이 데이트레이더로 벌어놓은 엄청난 재산 때문이에요. 사사키는 그 뒤로 몇 번의 살인을 더하죠. 이게 웃긴 게 살인을 하는 동안 자신의 첫사랑인 스미노와도 다시 좋은 관계가 돼요. 하지만 스미노와 함께 있을 때도 목을 조르고 싶어하는 욕망을 뿌리치지 못하죠. 누구나 알 수 있듯한 뻔한 전개로 내용이 흘러가는 것처럼 보여요. 사사키는 계속 살인을 하고 경찰은 사사키를 추적하고 스미노가 우연히 사사키의 이상한 점을 발견하고 정말 약간 뻔하게 흘러가요. 하지만 긴장을 늦출 순 없어요. 작가가 뻔한 이야기를 절묘하게 풀어내거든요. 마지막에 충격적인 반전이 있어요. 굉장히 충격적이죠. 이건 말하지 않을게요. 아오이는 형사예요. 범인 잡는데 몰두해서 아내가 죽을 때 함께하지도 못합니다. 그러니 자식들도 아빠를 좋아할 리가 없죠. 이렇게까지 범인을 잡는데 몰두하면 형사로서도 크게 인정을 받아야 하는데 아오이는 그렇지 못해요. 가족과 일 모두에서 외로운 존재죠. 하지만 아오이는 형사로서 감이 좋아요. 그 감으로 많은 사건을 해결했지만 감이라는 이유로 다른 형사들에게 무시를 당하죠. 그러는 도중 연쇄살인 사건이 발생해요. 물론 증거도 없고 목격자도 없어요. 아오이의 특유의 감히 활약을 하겠구나 생각을 하지만 암이 재발했고 사기암이라는 선고를 받게 되죠. 아오이는 모든 게 무너지는 듯한 느낌을 받죠. 하지만 연쇄살인마를 꼭 잡고 말 것이라는 의지도 불태우죠. 이상하죠? 말기암인데 가족과 시간을 보내는 것이 아니라 범인을 잡겠다니 상식적으로 이해가 되지 않아요. 하지만 아오이의 이런 이상한 생각은 책의 후반부에 가서 이해할 수가 있어요. 어쨌든 아오이는 자신의 감으로 증거도 찾으며 범인에게 조금씩 다가가요. 하지만 쉽지가 않죠. 말기 암 환자는 체력도 떨어지고 돌아다니는 것 자체가 힘든 일이니까요. 중간중간에 자식들과도 시간을 잠깐 보내려고 해요. 그 후반부를 위해 밑밥을 까는 거죠. 자신의 감을 내세워서 어찌어찌해서 범인을 잡게 돼요. 그런데 그 범인은 시한부 인생이에요. 어차피 죽어요. 하지만 너무 억울해요. 범인을 잡았는데 어차피 죽으니 법의 심판을 받을 수 없어요. 그래서 아오이는 이렇게 행동해요. 놀랍죠? 그렇게 범인을 절망에 빠뜨리고 나중에 아오이는 가족과 함께 최후를 맞고 아내가 있는 하늘나라로 가요. 최고의 인기 가수 스트레이트가 인조인간이래. 아니 어떻게 그렇게 속일 수가 있지? 우리가 인조인간을 좋아했다니. 충격적이다. 인조인간이라니? 나는 인조인간 아우팅 부분의 최고의 기자이다. 과거에도 여러 대박 특종을 잡아왔고 앞으로도 대박 특종들을 많이 잡을 것이다.
인류는 자꾸만 줄어드는 인구수에 큰 위기를 느끼고 인조인간을 창조했다. 겉으로 보기에는 인조인간은 사람과 차이가 없었다. 심지어는 스스로도 처음에는 자신이 인조인간이라는 사실을 몰랐다. 인조인간이라는 것을 밝혀진 뒤 가장 무서운 점은 사람들의 차별이다. 당신 분명히 약속했잖아. 분명히 비밀을 지켜주기로 했잖아. 스트레이트 씨는 우리 애를 구하다가 그렇게 된 건데 당신이 어떻게 그분을 아우팅시킬 수 있어? 난 기자라고. 아내의 눈물이 흐르는 눈을 보고 나는 말했다. 기자 정신이라고? 당신은 그냥 명성을 쌓는 데만 관심이 있는 사람이야. 그 말에 반박하기 위해 기자로서의 열정을 다시 불러일으키기 위해 민간에게 공개되지 않은 외계인을 가두고 있다는 소문이 아래야 510 비밀 군사기지를 잠입하기로 했다. 일사천리로 일이 진행되어 드디어 잠입하는 날이다. 이럴 수가. 지하로 파고왔던 구멍은 건물 내가 아니라 야외였다. 이제 와서 멈출 수 없다. 우리 세 명은 조심스럽게 안으로 향했다. 누구? 뭐야? 거기 누구야? 두더지가 자신이 인조인간임을 밝히고 희생했다. 우리는 두더지를 두고 계속해서 안으로 들어갔다. 피를 흘리며 쓰러지는 꽁치의 모습이 보였다. 꽁치가 울면서 말했다. 내가 인조인간이라니. 나는 계속해서 달렸다. 경고문이 붙어있는 문을 향해 몸을 강하게 날렸다. 철장에 걸려있는 팻말에는 이렇게 적혀 있었다. 멸종위기 동물 인간. 안녕하세요. 아우팅 전문 기자 최 기자입니다. 저는 오늘 전 인류를 아우팅하러 왔습니다. 이날 인류는 우리 모두 똑같다는 사실을 알게 되었다. 이야, 최무정 오늘 또 안 왔네. 일주일 넘었지? 너 좀 살만하겠다. 최무정은 나를 괴롭히는 아이였다. 폭력적인 성격이며 가족도 없으며 불량한 아이들과 어울리는, 그리고 나를 자신의 셔틀로 보고 나에게 귀찮은 일은 모두 시키는 아이였다. 아직 점심시간이 끝나기 10분 전. 지금쯤 가야 한다. 내가 인적 없는 구교사에 숨겨진 3학년 14반에 들어가자 다짜고짜 욕설이 날아온다. 최무정이었다. 지난 월요일 최무정은 밤늦게까지 나를 학교에 남게 했다. 우리 학교에 보물상자가 있어. 친일파가 숨겨둔 보물이라던데. 내가 보물 찾으면 특별히 너도 좀 떼어줄 테니까 따라와. 그 녀석도 실제로 겁이 났는지 구교사로 가는 내내 떠들어댔다. 구교사에서 3학년 14반을 찾았을 때 녀석이 환호했다. 조심스럽게 문을 연 나는 지명을 지르며 주저앉았다. 아무것도 창문 하나조차 없는 교실 한가운데 백골이 누워있었다. 하여간 쫄보 녀석. 뼈가 뭐라고. 당당한 걸음을 하고 있지만 녀석의 목소리도 떨리고 있었다. 곧 상자 뚜껑을 여는 소리가 선명하게 들려왔고 낯선 소리와 함께 녀석의 고개가 숙여졌다. 이게 뭐야? 우와! 내가 다가가려는 그때 녀석이 보물상자 뚜껑을 3개 닫아버렸다. 순간 정적이 흘렀다. 아무 말도 없었다. 안에 뭐가 있는데? 절대 이 안을 들여다보지 마. 상자 근처에는 얼씬도 하지 말라고. 절대로. 도대체 뭘 본 걸까? 나는 몹시 궁금했지만 녀석의 허락 없이는 볼 수가 없었다. 난 오늘 여기서 잘 테니까 내일 와. 뭐? 여기서 뭐라고? 여기서 잔다고! 내일 아침 일찍 먹을 거랑 물이랑 사서 오라고! 난 고개를 끄덕이며 3학년 14반을 떠났다. 그때는 그 모습을 이상하게 생각하지 않았다. 녀석의 두 손이 상자에서 떨어지지 않는 모습을. 구교사에 3학년 14반에 갔을 때 그 녀석은 어제와 같은 자세로 웅크리고 있었다. 나는 녀석에게 빵과 우유를 건네고
먹는 모습을 지켜보았다. 왜 손을 안 쓰지? 나는 이때부터 녀석의 손이 상자에서 절대로 떨어지지 않는 걸 의식하게 됐다. 국교사 3학년 14반을 가자마자 난 당황했다. 지린 내가 진동했다. 설마 하던 난 녀석이 상자 근처에서 볼일을 해결했다는 걸 알았다. 왜? 뭐 때문에? 녀석이 시킨 담요, 생수, 요강, 휴지를 들고 다시 국교사 3학년 14반으로 갔다. 너 거기 계속 있을 거야? 왜? 안 되냐? 아니 왜? 뭐 때문에? 관심 꺼! 양손을 보물상자에 딱 붙이고 고기를 숙이고 있는 모습을 보니 한없이 작아 보였다. 나는 일부러 아침과 점심에 그 녀석을 찾아가지 않았다. 문을 열자마자 욕설이 날아왔다. 이제 확신이 들었다. 최무정은 보물상자에서 손을 뗄 수가 없는 것이다. 선생님을 불러오겠다는 나의 말에 발작하듯이 소리치며 말했다. 아무한테도 말하지 마. 아무도 여길 못 오게 하란 말이야. 난 괜찮으니까 절대 누구에게도 말하지 마. 녀석의 부탁대로 나는 누구에게도 이 사실을 알리지 않았다. 날 위해서, 나의 복수를 위해서. 나는 지금 녀석을 안 죽이고 있다. 도대체 뭘까? 보물상자 안에 뭐가 들어있는 걸까? 그날 고개를 숙인 녀석은 뭘 본 걸까? 하루를 꼬박 방치하고 다음날 녀석을 찾아갔을 때 나는 심장이 덜컥 내려앉았다. 누운 녀석의 몸에 움직임이 없어 보였다. 죽은 건가? 정말로? 나는 조심스럽게 녀석을 불렀다. 그러자 녀석의 눈이 번쩍 떠지며 극도로 흥분하며 몸으로 보물상자를 덮었다. 도대체 저게 뭐길래 저리 격렬하게 반응하는 거지? 내가 3학년 14반에 도착했을 때 경악을 금치 못했다. 상자 근처에 있던 뼈가 사방으로 흩어져 있었다. 뭐야? 저것들 왜 저래? 간맘에 저것들이 내 상자를 뺏으려고 하잖아. 어림도 없지. 내 보물상자를 말이야. 녀석의 눈동자는 풀려 있었다. 정신이 망가지고 있었다. 아니, 이미 망가졌다. 나는 수희 아저씨께 이 말을 전하고 도망치듯 국교사를 떠났다. 그리고 난 여름방학을 맞이했고 몇 달이 넘도록 국교사 근처에는 얼씬도 하지 않았다. 최무정은 사라졌고 난 모든 걸 잊고 살 생각이다. 나는 장기밀매 사건에 우리 학교 실종 학생이 관여되어 있다는 소문을 들었다. 나는 가슴이 울렁거렸다. 아니겠지, 설마. 난 국교사로 발길을 옮겼다. 기분 나쁜 소리와 함께 나는 3학년 14반 교실 앞으로 갔다. 심호흡을 하며 3학년 14반 문을 열었다. 유일하게 보물상자만 방 한가운데 있었고 아무것도 없었다. 소문의 진상을 확인할 수는 없었다. 영영 모르고 모른 척하고 살고 싶다. 그런데 저 보물상자 안에 뭐가 들어있는 거지? 나는 조심스럽게 손을 뻗어 보물상자를 만져보았다. 그리고 뚜껑을 잡고 천천히 들어올렸다. 난 드디어 보물상자의 내부를 확인할 수 있었다. 이게 뭐야? 나는 와인을 잔에 따랐다. 피처럼 붉은 와인이다. 니노미아는 신기하다는 듯이 나의 얼굴을 쳐다보았다. 자기가 와인을 따라주다니 대체 무슨 바람이 불었대? 니노미아는 하얀 이를 보이며 웃었다. 섬뜩한 미소다. 40에 가까운 나이인데도 소녀 같은 상큼한 미소라니. 이 여자, 내 마음을 꿰뚫어 보는 건 아니겠지? 등골이 오싹해졌다. 니노미아가 나에게 몸을 부비며 말했다. 오늘은 느긋하게 있는 거지? 하지만 나는 내 계획을 실행하기 위해 여기 있을 수는 없다. 뭔가 맛이 이상해. 감이 좋은 여자다. 하지만 이미 늦었어.
니노야마가 개슴츠레한 눈으로 나를 보고 있다. 당신에게는 내 월급은 푼돈이나 마찬가지겠지. 하지만 내 아내는 당신보다 100배는 부자라고. 순간의 불장난으로 내 인생을 망칠 수 없어. 니노야마는 눈을 부릅떴지만 곧 힘이 풀리고 눈을 감고 뒤로 쓰러졌다. 욕실로 들어가 그녀를 욕조 안에 눕히고 장치를 만들었다. 30분 후에 이것은 동작할 것이다. 물론 증거도 남지 않을 것이다. 이제 헤어질 시간이다. 나는 회사로 들어가 전 직원이 주목할 수 있도록 큰 소리로 한 직원을 꾸짖었다. 이걸로 내가 사무실에 있는 것을 전 직원이 인지할 것이다. 이걸로 완벽하다. 형사가 찾아올 줄 알았는데 변호사가 찾아왔다. 느닷없이 변호사가 왜? 실실 웃으며 말했다. 사건 때문에 지금 난처하게 되었습니다. 그쪽도 그러시죠? 무슨 말씀인지 전혀 모르겠습니다. 니노미야 씨가 호텔에서 감전으로 사망하셨습니다. 담당 편집장 아저씨죠? 혹시 절 신문하시는 겁니까? 그럴 리가요. 저는 형사가 아닙니다. 그저 여쭙는 것뿐입니다. 변호사가 왜 이런 일을 하시는 거죠? 저는 직접일을 찾아다닙니다. 궁핍하거든요. 티슈를 돌리다가 니노미야 씨의 남편으로부터 의뢰를 받았죠. 용의자로 자신이 몰리고 있다고 도와달라고 말이죠. 이 변호사는 나를 의심하는 분위기이다. 저는 니노미야 씨를 호텔에서 오늘 만난 적은 있지만 아주 잠깐이고 그 뒤로는 사무실에 있었습니다. 다른 직원들에게 물어보세요. 저는 당신의 알리바이에 관심 없습니다. 확인할 필요도 없고요. 미안한 기색은 찾아볼 수 없는 태도로 변호사가 찾아왔다. 역시 살인 사건이 맞는 것 같습니다. 사망 추정 시간에 니노미야 말고 다른 사람은 없었다고 했잖소. CCTV도 확인해 봤다면서. 그럼 살인이 아니라 자살이 아닌가요? 하지만 저는 범인이 알리바이를 조작했다고 생각합니다. 제 의뢰인인 니노미야 남편 말고 다른 사람이 아직은 누군지 모르겠지만요. 나는 불길한 예감이 들었다. 니노미야의 남편이 체포된 것도 아닌데 뭐하러 벌써 서까지 찾아온 거예요? 티나마루 경구는 진저리가 난다는 듯이 말했다. 체포된 다음에는 늦죠. 용의자가 한 명 더 있습니다. 오치다 사보로타 니노미야의 담당 편집자입니다. 하지만 사망 추정 시간에는 오츠다는 사무실에 있었어. 알리바이가 완벽하단 말이요. 현장이 욕조라는 게 마음에 걸리지 않습니까? 조작하기 좋은 장소입니다. 가령 얼음을 이용했다던가? 우리는 프로예요. 벌써 그것에 대해 생각해봤지. 하지만 호텔 방 안에서 얼음을 구할 수 있는 곳이 없어. 그리고 오츠다는 얇은 옷에 조그마한 손가방을 하나만 들고 호텔로 왔고 그 가방에 들어갈 크기의 얼음은 금방 녹아서 알리바이 공작에 사용할 수가 없어. 아까도 그 정도 크기의 얼음은 금방 녹는다고 했잖소. 똑같은 소리를 계속할 거야. 타니마루 경구는 진저리를 치며 말했다. 아니 트릭은 알아냈습니다. 그것은 용의자에게 찾아가서 밝혀볼까요? (10월 15일) 와카바야시 구 아라이가토리의 한 울름에서 시체가 발견되었다. 시체는 사지가 묶인 데다 입이 막혀 있었다. 전체 근육이 현저하게 위축되어 있는 전형적인 아사 증상입니다. 누군가가 그를 납치하여 몸을 결박한 다음 방치했다. 그리하여 피해자는 굶주림과 목마름에 서서히 괴로워하며 죽어간 것이다. 이것은 전형적인 원한에 의한 살해이다. 피해자의 이름은 미쿠모 타다카스 보건복지사무소 보호 일과과장으로 엘리트의 도가 지나칠 만큼 좋은 사람이라고 한다. 직장에서의 평가도
아주 좋다. 그런데 원한으로 보이는 살인이라니. 미야기군 리후초 다카모리야마 공원 근처에서 두 번째 시체가 발견되었다. 첫 번째 시체와 마찬가지로 아사에 의한 쇠약상이다. 피해자의 이름은 지방의회 의원인 조노우치 현 의원이며 의회에서 고지식하며 본과 여자애는 완전히 무관심한 성인 분자라고 한다. 그런데 또한 원한으로 보이는 살인이다. 피해자들의 공통점이 보이지 않는다. 무차별적인 살인인가? 내 이름은 도네이다. 교도소에서 복역 중 무범수로 출소를 하였다. 나의 죄명은 폭력과 방화이다. 그놈의 행방을 빨리 찾아야 한다. 그러기 위해서 모범수가 되어 형기를 단축한 것이다. 교도소에서 친분이 있었던 고다이 씨를 만났다. 그에게 사람을 찾아달라고 부탁했다. 내가 찾는 사람은 나를 교도소에 넣은 사람이다. 며칠 후 고다이 씨에게서 전화가 왔다. 그 남자를 찾았다고 한다. 미쿠모도 조노우치도 죽었다. 이제 가미사키, 타케이로만 남았다. 그놈만 찾으면 나의 일은 끝난다. 가미사키 타케이로가 돌아오는 비행기 시간에 맞춰 공항에서 잠복하고 있다. 주위에 많은 경찰들이 있는 것이 보인다. 교도소에 다녀왔더니 경찰을 더 잘 알아보게 된 것 같다. 가미사키를 잡을 때까지 잡혀서는 안 된다. 아율라가 전화했다. 언니, 내가 그를 죽였어. 나는 벌써 3시간 가까이 청소를 하고 있다. 샤워실 벽면 틈새, 누수방지제 사이사이에 스며든 피를 닦아내는 게 가장 힘들었다. 자칫 놓치기 쉬운 부분이다. 난 화나지 않았다. 굳이 말하자면 좀 피곤한 상태이다. 세면대로 가서 장갑을 씻는다. 그리고는 시체를 처리해야 한다고 아율라에게 말했다. 나에게 화났어? 정상적인 사람이라면 화가 날지도 모르겠다. 하지만 지금은 시체를 처리해야 한다는 생각뿐이다. 시체를 차 트렁크에 싣고 인적이 드문 다리로 간다. 그리고 그를 다리 난간 너머 물속으로 던진다. 적어도 그는 외롭지 않을 것이다. 왜냐하면 이번이 처음이 아니기 때문이다. 차 트렁크 안쪽에 피가 조금 배어 있다. 이제 셋이다. 세포터는 연쇄 살인범이 되는 것이다.